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약속드린 대로 8편의 영상을 통하여 쉼없이 달려온 선사시대부터 기원전 300년의 시기를 정리하고 가는 쉼표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세계사라는 커다란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시기별 달콤한 중심 사건을 부어 하나의 만난 지식을 만들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더불어 정성을 다해 만든 자료로 어디에도 없는 책 읽어주는 핫바가 직접 작성한 연대표로 갸륵한 정성을 보아서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아본 세 개의 지역은 지중해 지역, 중국, 이집트를 포함한 오리엔트 지역, 인도, 한반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이며 세계는 먼저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보며 기원전 약 300만 년 전부터로 추정하여 이 시기부터 약 250만 년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직립보행을 시작한 인류의 진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진화하였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인류의 이동으로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역시 추정하며 오리엔트 지역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이동을 하였다고 가설을 세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인류의 진화와 이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구의 발전도 자연스레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인간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은 뗀석기로 자연 그대로의 돌을 부수어 떼어낸 돌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석기 시대를 맞이하고 인간의 진화처럼 도구 또한 진화를 시켜 사람들은 뗀석기에서 돌과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인 간석기를 만들게 되고 용도별로 다양화시켰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농경의 시작으로 비로소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이동생활에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사건이랍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게 되고 친척이 함께 살게 되며 자연스레 씨족 사회가 형성되었고 그 규모가 더 커져서 부족 국가까지 이루게 된답니다. 이렇게 신석기 혁명을 통하여 농사를 짓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레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강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이는 기원전 8천년쯤으로 추정되는 고대 국가의 시작으로 4대 문명의 발화가 되는 기본 토양이 된답니다. 4대 문명은 보고 계신 지도에서 영어 대문자로 E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D 지역인 이집트, G 지역인 인더스, F 지역인 황허 문명이랍니다. 영어의 대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왜 저런 영문 표기가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4000년쯤 접어들면서 청동기 시대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는 도구의 혁기적 진화로 인하여 농경에 따른 수확량이 증대되고 씨족, 부족 국가의 형태는 고대 국가 형태로 진화하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빈부의 격차가 발생되는 시점은 아니었는지 잠시 생각해보며 다음은 같은 시기 지역별 이루어진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중해 지역의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400년에서 1000년쯤의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트로이 전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국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특징은 트로이가 유럽 쪽이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먼 훗날 이야기지만 페르시아 전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 중국을 살펴보면 은 왕조가 세워지고 다스려지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거북이 등 껍질과 짐승의 어깨뼈의 기록을 남겼던
갑골 문자가 나타난 점과 처음에는 태평천하로 다스리던 은 왕조였지만 마지막은 주왕의 폭정으로 고기로 숲을 이루고 술이 강을 이룬다는 주지육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로 인하여 은 왕조는 무너지고 주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주 왕조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천명사상을 주창하였고 백성을 무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주의를 실행하며 유럽보다 1500년이나 빠른 봉건제의 앞선 정치 모습을 보이나 마지막은 은 왕조와 마찬가지로 폭정으로 무너지게 되네요. 이제 지중해 지역의 트로이 전쟁과 중국의 은주 왕조의 시기의 오리엔트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함무라비 법전과 쐐기 문자가 유명한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빌로니아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며 중동 지역의 첫 번째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는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두 번째, 중동 지역의 패권을 거머쥔 아시리아는 최초로 중동 지역을 모두 통일하는 기염을 토하며 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를 지나며 각 지역에 힘이 센 패권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선 지중해 지역의 많은 폴리스 국가들 중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아테네와 힘의 논리로 다스려가는 군국주의의 스파르타가 우뚝 서게 되었고 추후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할 로마는 이제 막 국가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 시기를 지나네요. 더불어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사상을 한데로 모아줄 서양 철학도 발전하게 되는데 신의 영역에서 자연으로 근원을 찾는 자연주의 철학을 지나 지식들이라 지칭하는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소피스트 철학 시대를 지나고 인간 중심으로 철학 사상을 이루게 되는 인간 중심 철학으로 발전하는데 인간 중심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다시 지중해 지역을 벗어나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지중해 지역과 달리 봉건제를 시행하며 형성된 각 지역의 강력한 제후국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라는 엄청난 혼란기를 겪게 된답니다. 여기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점은 주 왕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이렇게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다 보니 서양 철학이 발생한 동일한 이유로 동양 철학도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답니다. 물론 같은 시기예요. 그렇지만 유가, 도가, 법가, 묵가가 대표되며 특히 이중 유가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자, 다시 지역을 옮기려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서양 철학, 춘추 전국시대와 동양 철학을 이야기한 같은 시기인 오리엔트 지역으로 갑니다. 중동 지역은 앞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을 통일한 아시리아를 페르시아가 패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보이시죠? 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들. 여하튼 이렇게 페르시아도 계속하여 패권이 바뀌는 시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줄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였고 이 시기 많은 종교에 영향을 주게 되는 조로아스터교도 형성이 된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더 이상 주변에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였고 정복을 위해 남은 곳은 지중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서양과 동양의 충돌이 되는 페르시아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모두 3차례 일어나게 되나 모두 그리스 연합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형님으로 나섰던 아테네는 지중해 지역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되고 그 유명한 델로스 동맹을 통하여 모든 폴리스 국가에게서 조공이 아닌 조공, 삥이죠. 그것을 받아내므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50여 년간 최대 전성기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지요. 그러나 그 전성기 시절 동안 오만하고 교만하여진 아테네는 주변 도시국가들을 괴롭히게 되는 실정이 되었고, 이에 힘이 비슷한 스파르타를 부추겨 그리스에게 큰 불행이 되는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30여 년간 발생한답니다. 최종적으로 스파르타가 승리하며 꽃피우던 민주주의는 사그라드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조용히 국력을 키우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필리포스 왕이 국력을 강화시키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하여 세계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였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융합되는 헬레니즘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주류가 되었던 지중해 지역과 오리엔트 지역, 그리고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을 살펴보는 곳으로 기원전 300년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인도는 마가다 왕국을 시작으로 난다 왕조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였는데 4개의 계급으로 나뉘고 그에 따른 권한을 가지며 그 제도에 수긍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을 받으며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인도의 최초 통일 제국인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정치와 권력을 지녀도 카스트 제도의 최고 계급인 브라만 사제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상을 무시할 수 있는 불교의 등장으로 제2계급의 권력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종교로 발전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지중해 지역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며 강대국으로 등장할 준비를 마칩니다.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기원전 1000년쯤부터 고조선이 형성되고 발전하였고 3세기까지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었네요. 아프리카는 기원전 9세기경 쿠시 왕조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이집트를 정복하며 오리엔트 지역 진출을 노렸으나 이집트의 반란과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의 번번이 막히며 국력이 약화되면서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계사에서는 모습을 감추죠. 자,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북부와 중부 지역은 여전히 시족사회와 부족국가의 모습을 보였고, 남부 지역만 페루 해안가 지역을 통하여 파라카스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는 후에 나스카 문명과 잉카 문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까지가 선사시대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의 세계의 모습이었답니다. 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떠세요? 세계사가 그래도 한 번에 관통되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연대표를 통하여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함께 펴놓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잘 전달했을 텐데 내용이 잘 소화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영상을 잘 보셨기에 모두 잘 소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앞선 영상들을 한 번 더 천천히 보아주시고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신다면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